자, 그럼 이제 기조 강연을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조 강연은 최복문 대한국토도시계획 학회장님께서 지속가능한 국토공간의 계획적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최복문 학회장님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회장 맡고 있는 최복문입니다. 정주철 교수님이 갑자기 전화 오셔서 부산에서 포럼을 하나 하는데 포럼을 하나 하는데 저보고 무슨 발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하기 이렇게 쉽지 않은데요. 어떤 주제입니까? 그래도 국토도시 관련되는 거면 뭐든지 좋다고 말씀하셨고, 근데 부산 가가지고 제가 잘 모르는데 편하게 오라고 하더니 제가 뭐라고 할까봐 지금 아직까지도 안 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부산 이니셔티브 포럼에 아까 그 기조연설을 맡는다 그래서 일단 승낙해놓고 나서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됐습니다. 이게 이니셔티브 포럼이라고 하는 취지를 제가 명확하게 이해 못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혹시나 포럼의 큰 취지에 어긋나는 잘못되거나 이러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어 있었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마침 저를 밑에서부터 만나셔서 저를 여기까지 안내를 해주시는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 영광스러웠는데 포럼이라고 하는 취지가 부산의 어떤 새로운 시작, 발전 이런 거를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뭐 그러한 일환으로 들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으신 부산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마 다음번 주제 발표에서 들으실 테고 저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국토도시 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이게 3시부터 주제 발표를 한다라고 해놓고 앞에 있는 순서들을 다 빼먹고 너무 짧게 빼먹고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10분에 시작하는데 언제 끝나야 할지 그것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주섬주섬 이렇게 늘어지게 되면 어느 순간에 좀 힘든 표정을 지으시면 마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변명을 이야기하자면 제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으로서 발표를 하지만 저희 학회 회장은 시험 보고 뽑는 게 아닙니다. 선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훌륭하신 분이 회장이 되는 것이 저 같은 경우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저렇게 저 정도밖에 모르는 사람이 회장이야라고 저희 학교 회장님들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하지 마시고 저에 해당하는 상황이고 다른 분들은 훨씬 더 훌륭하고 이런 그 전반적인 해안이 높으신 분들이 저희 역대 회장님들 보시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식견이 좀 부족한 상태로 회장의 중책을 맡다 보니까 좀 부족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처음부터 너무 지금 변명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들어가는 말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도시계획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나서 국토도시계획 제도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국토도시 지역계획이 마치 내가 원하고 우리가 미래를 그리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토도시 분야에 있어서의 제도를 바꿔야 한다. 제도의 어떤 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그것이 추구하는 방향은 그러한 것들을 항상 추구하지만 실현하는 수단에 있어서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국토도시 분야에 있어서의 최근의 동향입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국토계획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이루어지는 지구단위 계획이나 토지관리 제도까지 최근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 변화는 뭐 계속 해왔던 것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어떤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제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국토도시 분야의 최근 동향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는 일부는 부산시에도 매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고 부산에서도 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 부분이 됩니다. 네 번째 부산의 도시계획 현황과 과제는 저의 욕심으로 넣었는데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AI한테.
그랬더니 몇 가지를 주는데 그거를 제가 발표하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수준 정도로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맺는 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시나 국토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늘 경험하고 있는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결정적이고 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하나는 인구와 경제의 고도 성장 사회에서 인구 감소, 경제 발전의 정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야기는 뒤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그 증가하는 인구를 위해서 시가지를 공급해야 한다라는 것이 도시계획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고도 성장을 위해서 국토를 관리하고 국토에 여러 산업을 넣어야 한다라는 게 국토계획의 목적이었고요. 이러한 개발 시대에 만들어진 각종 계획이나 제도들이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그 줄어들어가고 어떤 지역들은 소멸의 위험까지 있는 그런 사회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동안 산업의 주축이 되었던 2차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쇠퇴하고 3차 산업 중심의 또는 4차 산업, 5차 산업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그 공간과 관련된 이러한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현재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구들마저도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서 노인 인구들이 많아지게 되고 도시 속에서 특히 농촌은 더욱더 그렇고요. 그리고 1인 가구나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주택 수요에 영향을 주던 3인 가구, 4인 가구가 아닌 1인 가구들의 등장에 따라서 주택 공급의 원칙마저도 달라지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구조 변화라든가 국제도시 간의 경쟁력, 오늘 부산에서 지금 갖고 있는 주제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의 비전을 갖고 계시는 것처럼 모든 도시가 이제 국내에서의 도시 간의 경쟁과 국제 간의 경쟁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의미가 국내에서의 어떤 경쟁력보다 국제적인 경쟁력이 더 높아지게 됐기 때문에 그러한 거에 적합한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지 하는 부분, 개인의 생활 패턴의 변화, 사회 가치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에 따라서 삶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등등이 우리가 요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변화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대한국토도시과학회에서 충계 학술 대회를 했고 거기에 기조연설을 해주신 가천대학교의 최병성 교수님께서 최근의 변화의 가장 큰 거는 인구의 감소와 그다음에 산업 구조의 변화 그리고 기술의 발달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정리를 하신 것처럼 아마 우리는 이 세 가지의 큰 변화가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와 함께 가치 기준의 대립과 상충, 그러니까 다 같이 발전해 나가던 사회에서 인구가 줄고 경제가 줄고 사회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경쟁이라고 하는 대립이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가장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비수도권은 지방을 다 의미하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 또는 대도시와 주변 도시 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도시와 농촌의 문제, 도심과 주변, 개발과 보존, 소득 수준 이런 등등이 다 갈등의 요소로서 자리하면서 우리가 계획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공통의 방향성을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의 결정이 또 다른 측면에 어떤 불리함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양성과 복합화라고 제가 용어를 했는데 공간 이용의 다양성, 특히 알고 계시는 예전에 거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공간 이용들이 이제는 정보통신이라든가 인터넷 이용 이런 거에 의해서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택배 문화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상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간 이용이 다 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선택기의 축소라는 이야기는 제가 어떤 의미로 여기다 넣었었냐면은 예전에는 굉장히 다양한 주택 구조도 있고 다양한 뭔가의 그 가게를 선택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지어지는 주택은 다 아파트. 가서 물건을 사려면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갈 수밖에 없고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공급자의 원칙 그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에 따라가는 그런 사회로 되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밀화와 복합화가 도시 공간에 있어서의 밀도를 높이고 중심성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상태로 나타났고, 국토도시 분야에서 놓고 보면은 가장 큰 수도권 인구가 이제 전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수도권 규제에 대한 논리가 그래도 의미가 있었고 효과를 발휘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국회의원의 숫자에서 수도권이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국민 구성에 있어서도 수도권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제 어떤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국민투표로 가자라고 하면 수도권이 원하는 정책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국가의 정책의 또는 의사의 주도가 기능과 부와 뭐 여러 가지 중심을 넘어서서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도권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수도권 규제라는 용어가 거의 언론상이나 이런 데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사회로 바뀌었고, 국토 균형 발전이나 지속 가능성이 매우 중요한 국토 공간 계획의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따라서 이것들의 해석이 매우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산과 같은 도시에서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텐데, 한때는 균형 발전이 됐었고, 그 다음에 갔더니 상생 발전이 나왔고, 그 다음에 갔더니 다시 균형 발전이 되고, 또 이번에는 지방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국토의 균형 발전에 대한 해석과 정책의 방향이 계속 달라져 왔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방의 목소리가 더 컸기 때문에 나타났던 지방화와 분권화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이제 많은 권력들을 지방으로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방의 간에 어떠한 경쟁이 강화됐고, 지방에서의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지방에서도의 대도시와 주변 지역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고,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권한을 이양을 했기 때문에 이 이양된 권한을 그대로 남겨두는 게 아니고, 그대로 그냥 무관심하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형태든 중앙정부가 여기에 대한 권한을 조정하기 위한 다양한 또 시도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그리고 전국적인 인구 감소, 지방도시 인구 감소에 따라서 일부 도시들은 계획 기반도 상실해버렸다라는 이야기 뒤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나 대도시나 아니면은 도시 외곽, 심지어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면서까지 신개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도심은 비어가고 신도시는 개발되고 어딘가에 또 신도시가 되고, 얼마 전에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다음번 대선 공약에 사기 신도시가 언급될 정도로 또 수도권의 새로운 개발과 집중이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세계적인 기후 변상이나 기후 변화라든가 이상 기온은 또 도시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실 산불이 지금 매년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도 그냥 이상 기온과 자연재해로서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도 국토 공간에 있어서의 어떤 고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제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이나 제도는 이러한 계속되는 변화 요구라든가 시대적인 어떤 요구, 또 정책적인 변화에 전혀 대응하지 못한다. 따라서 여건이 바뀜에 따라서 계획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우리의 한계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존의 제도에 익숙한 주체들, 즉 이 제도를 통해서 그동안 뭔가 주요한 역할을 해왔던 수많은 또 다른 조직들이 변화나 혁신에 소극적이고, 있는 것을 더 강화시키고 하고 이른바 기득권의 유지에 대해서 계속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힘든 거버넌스의 체제, 도시군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처럼 앞서서 계획을 미리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뭔가 실현해 나가고자 했던 예전에 어떤 중앙 집권적이든지 아니면은 하향식의 도시관리 기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역할을 하기 힘든 시대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무엇보다 주택 공급이, 부동산의 가치가 사회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도시 계획이 필요하지 않고 그 부동산의 가격을 어떻게 유지하고 올리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성공을 판단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다가 집값이 올라간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대선마저 포기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계획적 관점에서 보면은 집값의 급속한 상승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그것을 해제하고 뭔가 그 정책적인 어떤 변화를 시도했다가 다시 지정하면서 집값의 진폭이 있었던 그런 상황을 아마 기대하실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무엇에서 나타나느냐? 부동산 주택 문제. 그래서 집값을 어떻게 올리느냐입니다. 나중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동산의 집값을 올리는 데 있어서 만약에 그 토지를 가진 사람이 나와서 도로를 넓히는데 삽자로 들고 공사 한 번이라도 했으면 그 사람이 올라가는 집값에 이익을 취하는 데 대해서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토지를 가지거나 주택을 가지거나 하는 사람들의 아무런 노력 없이 주변에 도로가 뚫리고 시설이 들어가고 뭔가 정책적인 결정이 있으면 집값이 저절로 올라갑니다. 아니면 아까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집값이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각종 여러 가지 변수를 통해서 오로지 집값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시도들이 도시에서 또는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중에서 계획이 해야 할 일들은 그 집값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규제 완화가 있었고, 규제 완화에 따라서 심지어는 도시계획의 범위를 벗어나는 엄청난 밀도 제한, 밀도의 규제 완화나 층수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어서 그것이 집값을 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도시의 지속성을 가지는 데는 제한을 받게 되는 현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화 진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논의는 하지만 계획적 체계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있는 스마트 시티라든가 빅데이터, AI 이런 용어가 계획 환경에서 계속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실제 계획 체계 속에 들어오기에는 아직도 많은 제한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헌법적 국가의 어떤 의무라든가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의 의무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재산권 보전과 공공복리는 재산권 보장은 하고 있지만 공공복리에 대해서는 적합하게, 즉 공공복리를 위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헌법에 있고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에게 부여했고, 이를 위해서 국가는 국토와 자원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과 개발 보존을 위한 의무,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지역 간에 편차가 있고 어떤 지역이 우수하고 나쁘다면 헌법적 보장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걸어도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헌법적 보장에서 분명히 지속 가능과 균형 발전, 국민의 기본권 이러한 것들은 다 있고, 다만 공공복리에 적합한 거라고만 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공공복리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지겠지만, 국토기본법에서도 국토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함으로 그걸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을 한다라고 돼 있고, 국토관리도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더는 후세에 물려줄 자산이다라는 부분이 국토기본법에 매우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국토계획이나 도시계획이나 무엇을 위한 거냐면 국토의 미래 사용자들을 위한 계획이 되어야 한다라는 법적 제한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 그중에서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자산 가치를 보장해 주는 쪽으로만 가고 있다라는 게 공간계획이나 제도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도 2003년에 만들어지면서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합쳐지면서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연환경 보전하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우리가 적법한 절차로 가야 하는 계획이나 뭐 아니면 정책의 방향이라고 다시 한번 근본을, 제가 위에 본원이라고 이야기했죠.
도시계획이나 정책을 하는 분들이 꼭 새겨야 하는 정책이나 계획이나 정책의 근본적인 취지가 바로 이런 것으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국토도시 제도에 대해서 미래도시 전망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계획, 5차 국토종합계획, 그리고 서울의 서울 플랜이나 부산 플랜 이런 것들을 보면 대체로 이런 용어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글로벌화, 개발 시대에 따른 안정, 축소, 성장 관리, 고밀화, 복합화, 경쟁력, 기후 변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은 계획의 방향이나 미래 비전에는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이거를 추구하고 이러한 비전이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게 계획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사람들에게 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단어들은 늘 계획의 앞자리에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전과 전망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제도와 수단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법제도 기반은 아까 말씀드린 국토기본법이나 국토계획및 법률 그리고 관련 법규들, 건축법, 또 각종 개발 사업에 관한 거, 정비에 관한 거 이런 법률들이 있고 이 법률들은 개개의 목적에 따라서 뭔가를 해나갈 수 있도록 내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과연 저 법들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큰 틀의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도시계획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학계, 연구계, 관련 기관, 산업계, 단체, 시민 등등이 다 도시계획의 주된 요소인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들이 공통의 방향성을 가지고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각종 계획이나 이런 거를 실현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계획체계, 규정체계, 심의허가체계로 이어지는 도시계획적 제도로서 이 모든 것을 실현합니다. 계획체계는 국토종합계획과 도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관리계획, 개발계획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계획에서 이러한 내용을 만들면 이 계획에 따라서 비용이 뭔가 도시계획 사업이 실시되고 시설이 결정되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규정체계에 따라서 각종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체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 주체들 중에서 학계, 관계기관, 산업계, 단체, 주민사회들인데 제가 위에서 잠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도시계획의 수립 주체와 수립 대상이 이러한 이용자들인데 이들 중에서 누가 도시계획을 앞서 법적 목적에 따라서 실행하는 수호자이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괴자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기서 누가 도시계획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모든 전 국민의 공공복리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국토 이용을 이끌어내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거를 실현시키고 있는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이분들 중에서 다 그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많은 분들은 현재의 체제를 수호하고 현재의 부동산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계획이나 제도를 활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누가 이 계획을 이끌어가야 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데 나는 어떤 자세로 이 국토 도시계획의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맨 앞에 있는 예시를 들어서 대학을 제가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으로 구분한 이유는 제가 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특히 지방 대학에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수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어떤 수준이냐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도시계획이면 뭐든지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방에 있는 분들은 반대죠. 해도 안 되더라. 해도 안 되더라. 이 부분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제도와 방식과 정책을 가지고도 수도권의 고민과 지방의 고민이 다르더라 하는 부분이 아주 현장에서 늘 느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농담처럼 유능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지방에 대한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관계기관이나 산업계, 업계 뭐 그런 거 자기의 이익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미래 세대의 사용자들, 국토의 미래 세대를 대비할 수 있는 분들은 아마 학계, 그다음에 관계 공공기관 그리고 시민단체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민들에게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혹시 우리들 계획가나 행정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긴 한데 요즘은 그런 부분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 도시계획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계는 그대로 좌절하자가 아니고 그런 방향을 꾸준히 가지고 나아가자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도시 분야의 변화 동향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드린 것은 앞으로 뭐 많은 발제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위기 상황으로 또는 변화 요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대도시로 집중이 심화되고 지방 인구는 저는 용어를 희박하라고 했지만 아주 요즘 들어서는 지방 소멸이라고 아예 딱 박아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막 울분을 통하는데 지방 소멸이라 그러면 지방을 살리겠다는 거냐, 소멸하는 도시로 누가 가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 소멸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지방 인구가 지금은 희박하지만 나중에는 더 살아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곳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도시 간에는 그렇고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주변 도시 그리고 도시 안에서는 원도심과 주변 지역의 문제가 계속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경제 성장과 둔화와 양극화, 지구 변화, 탄소 중립, 국제적인 도시 기준, UN 해비텟에서 나오는 도시권, 어번 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민이, 국민이 어떠한 공간에서 살아갈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집을 가진 사람, 재산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들에게 제공해 줘야 한다는 건데 우리의 정책이 과연 거기까지 가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기준은 국제적인 정책의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도시의 개념이 있는데 요즘의 변화가 잠잠한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변화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국토, 초광역, 광역이라고 하는 큰 틀의 이야기에서 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지금 현재 수립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여러 의견 수렴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 부산도 어떤 초광역권 계획의 한 도시로서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있었던 저희 충계 학술대회 때 울산연구원에서 오셔서 또 다른 관점의 어떤 광역권도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초광역권 계획이나 광역 계획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들었던 메가시티, 메가리전, 광역생활권 그리고 이미 법적으로 있는 광역도시계획과 같은 경우가 이미 여러 가지 개념도 등장하고 있고 법제도상에도 등장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아마 국토계획의 큰 틀을 바꿀 거라고 봅니다. 국토계획에 있어서 큰 틀을 바꿀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에서도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도시군 기본계획 개편입니다. 이거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까 위상약화라든가 인구가 감소할 때 계획적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국토계획 및 인허가 법률이 2003년에 만들어졌지만 도시와 관련되는 내용에 치중했고 비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뭔가 지역적인 어떤 기능을 유지시키는 쪽에 관심만 한정시키다 보니까 농촌에서 농촌 공간계획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2022년인가 농촌 공간계획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미 기본계획을 만들고 실시계획을 하도록 법제도가 만들어졌고 작년에 5개 시범도시에 대해서 이미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수단으로서의 지역지구제의 그 지속적인 개편 방향, 지속적인 용도지역제를 폐지하자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행위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자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의 기회특구, 도심융합특구, 도시재생특구, 부산도 도심융합특구가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몇 개의 특구가 같이 현재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만들어졌던 공간혁신구역, 예전에 있었던 입지규제 최소화 구역을 바꿔서 도시혁신구역으로 바꾸고 복합용도를 위한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화를 위한 입체복합구역, 이 공간혁신구역 3개가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계획 체계의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전협상제, 입체협, 복합화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먼저 5초 국토종합계획은 뭐 지금 아직 진행 중인 거기 때문에 내용적으로서 여기에 대한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초광역권 계획을 국토종합계획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지역에서조차 초광역권 계획의 설정에 아직 불확실한 상태에서 5차 국토종합계획의 초광역권 계획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환경부와의 연동 그리고 여러 가지 국토계획을 실현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지표 제공이라든가 모니터링 제도가 이번에 좀 새롭게 기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예전에 같으면 국토종합계획을 수행하는 국토부의 과장이 요즘처럼 한가하지를 않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국토계획에 우리 이거 넣어달라 저거 넣어달라 하는데 요즘은 찾아오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만큼 관심들이 없고 국토종합계획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하고 국토 발전에 있어서는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국토의 그 도시의 위치나 입지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하지 마시고 부산연구원에서도 이미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 줄로 아는데 이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에서의 어떤 부산의 위상이나 내용, 기능을 파악하는 데 열심히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라는 거고 그와를 내용의 일환에서 초광역권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을 가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산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초광역권 계획은 연합형, 통합형, 독립형에서 통합형의 초광역권 계획처럼 느껴집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초광역의 사례들이긴 한데 연합형이군요. 연합형에서 초광역권 왔다 갔다 지금 통합형 왔다 갔다 하는데 연합형의 초광역권 계획이 가장 낮은 단계의 초광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형은 행정구역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실현은 어렵지만 굉장히 광역적인 강한 힘을 가질 거고 독립형 초광역은 그 행정구역 자체가 통합 초광역으로서의 권한만 갖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봅니다. 지금 강원특별자치도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기껏 특별자치도로 이름 바꿨더니 다시 초광역권 계획을 세우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볼멘 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이 국토종합계획의 새로운 공간 단위로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까 그 원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고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런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남북권의 핵심 도시로서의 부산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국가를 메가리전으로 나눴을 때 수도권과 남북권으로 나누는 두 가지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부산은 벌써 두 개의 메가리전의 중심 도시로서 하겠다라는 의지를 이미 갖고 계신 걸로 보여서 좀 빠른 역시 대응들을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두 개의 메가리전 이전에 7개의 메가리전 초광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미 뭐 부산은 2040을 다 수립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방향에 따라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교재를 보시면은 아마 내용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정책계획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 부문별 계획이라든가 각종 인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하나하나 다 담는 계획에서 전략적 계획으로 크게 만들고 부문별 계획을 선택적으로 바꿔서 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적 변화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2023년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도시들을 위해서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도 새로운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줬습니다. 부산은 뭐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있어서의 이러한 정책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은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의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도시 유형의 감소형을 추가하고 감소형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책적 사업을 통해서 시가와 용지를 새롭게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제도 개편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과 같이 광역시로서의 역할은 아니지만 도와 같은 경우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심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광역시에서 지방의 시군의 도시정책 방향을 미리 제시하고
그리고 심의를 할 때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적인 기준들을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광역에게도 부여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침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이나 부산 주변 지역에 있는 시군에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개편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농촌 공간계획이 이미 법적으로 만들어져서 국가적으로는 국가 농촌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기본 방침이 국가적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시군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 기본 계획은 10년을 목표로 하고 5년을 목표로 하는 시행 계획이 만들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간적인 재구조화 계획이 만들어지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옛말 우리로 따지면 생활권 구분이 이루어지고 거점이나 뭐 여러 가지 중심지 체계가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각종 사업과 함께 농촌 특화지구라 그래서 마을 보호지구, 축산지구, 농촌 산업지구, 농촌 융복합지구, 재생에너지, 경관 농업지구 그리고 농업 유산지구가 생겨집니다. 여러분들 농촌 계획하면 농촌에서 작게 이렇게 하고 말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농촌의 공간적인 범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농촌의 범위를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읍면은 다 농촌입니다. 읍면이 있는 데는 다 농촌 공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립해야 하는 대상이 전 국토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7, 80%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광범위한 지역을 농촌 공간 계획으로 다루겠다라고 등장한 거고 여기에서도 공간 계획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군 기본 계획에 있어서의 공간 계획과 농촌 공간 계획의 공간 계획이 공간적으로 서로 중첩되고 내용적으로 상충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부산도 시도하고 있는 생활권 계획이 있고 성장관리계획,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이 새로운 계획 개념으로 등장했습니다.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입니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아까 3종, 혁신구역 3종을 지정하게 되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수립될 것인지에 대한 것이 대도시에서는 이제 부산도 아마 이번에 그 혁신구역 지정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그 주변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500m 반경 이내에 수립해야 하는 건데 계획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부분입니다. 이미 관리 계획이 만들어져 있는데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통해서 관리 계획의 내용들을 다시 계획 세워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역지구제 재검토를 통해서 각종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공간 혁신구역 3종과 같은 규제 프리존이 등장하고 있고 역세권 중심의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체를 위한 계획이 아니고 특정 지역과 특정 인들을 위한 계획으로 가고 있는 게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러한 규제 완화라든가 특정 지역의 집중 개발이라든가 밀도를 높여주는 것들이 도시에게 어떤 부담을 줄 것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최근에 도시 계획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부분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보화 진흥화와 입체 복합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도시계획의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가 바뀌고 있고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이 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계획 환경은 굉장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에 적합한 계획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나중에 이삼수 박사가 발표해 주실 내용에도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국토 전체 도시를 토지이용 관리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과 수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등장하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도시계획에 있어서도 반영을 시켜야 하는데 현재의 계획 방법에 대체하는 즉 빅데이터나 AI를 이용한 계획 수립의 자동화보다는 빅데이터나 AI를 이용해서 계획 수립을 하는 걸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AI가 이제 앞으로 도시계획을 만들어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도시계획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할 일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왜? 대한민국의 도시계획은 AI가 학습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규칙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갑자기 어느 교수가
위원회에서 한 말이 도시계획의 내용을 바꾸고 시장님이나 또는 군수님이 한마디 하면 내용이 바뀌고 이걸 빅데이터가 학습해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나 AI가 그것마저 깨닫기 전에 우리가 더 계획적으로 더 능력을 발휘해서 빅데이터나 AI의 도움을 받지만 그들에게 점유되지 않는 계획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여 구도를 더 넓혀야 합니다. 거버넌스나 이런 걸 바꿔야죠. 그리고 새로운 계획 체계가 등장했는데 이게 갈등 관계를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초강력권과 광역도시, 공간 재구조와 관리계획, 농촌 공간계획과 도시 성장관리계획, 그리고 철도 지하나 도로 지하가 기존에 있는 공간계획이나 토지형에 미치는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새롭게 변화되는 부분입니다. 수도권이나 도심 역세권에 집중하는 여러 가지 현실들 이거는 앞으로 지방의 소멸이나 용어적으로 소멸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의 역할을 강조할 거라고 봅니다. 수도권의 집중은 더욱더 높이고요. 저 GTX가 저는 앞으로 5년이나 10년 이내에 괴물처럼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괴물처럼. 근데 그게 수도권의 밀중을 높여서 과연 누구에게 좋은 것이냐 생각해 보면 수도권의 인구들에게 특히 서울의 인구에게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서울과 몇 분 거리라는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저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 대해서 AI한테 물어봤더니 8개 이런 쭉 아이템을 주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세세한 내용을 몇 가지 알려주긴 했는데 한번 해보시면 답을 줍니다. 그런데 이게 정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만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맞는 말로 우리 국토도시계획이 2003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전면 개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부분적인 개편만을 해갖고 오늘날까지 오던 것이 계획의 위상을 약화시켰을 뿐만이 아니고 계획의 역할을 완전히 다른 쪽으로 만들어져 가서 이제는 사람들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신뢰하지도 않고 누구라도 한마디만 하면 도시계획을 바꿀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선 때마다 또는 시장 어떤 정책적인 위기 때마다 부동산 위기 때마다 용적률 높여주고 뭐 어디에 무슨 노선 하나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는 그러한 정책의 수단으로서 도시계획이나 국토계획이나 각종 도시 정책들이 이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국토계획 및 위원회 법률이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지켜갈 건 지켜가는 전면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몇 차례 시도를 했는데 매번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 의회 통과도 못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를 받아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숙제라고 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 관리를 위해서 토지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계획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기성시가지기 때문에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곰이라 고충하는 기존의 기반시설의 용량과 미래 세대 공간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50층, 100층을 지어놓으면은요, 나중에 미래 세대는 그 50층, 100층이 50년, 100년 된 건물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때 가서는 이 건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즉, 지금 지어지는 고층 건물이나 마철로나 각종 기반시설들이 현재의 수준을 가지고 미래까지 가는 게 아니고 미래는 그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만 진다는 거예요. 현재 이익을 위해서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결정들이 현재의 관점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집중에 따라서 비도시 지역이나 이렇게 힘이 약한 지역들은 계속 피해를 받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비도시 지역, 앞으로 미래의 공간 이용해서 오히려 잠재력이 더 큰 지역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가 중첩돼 있고 높아져 있고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도심보다 비어있는 땅이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비도시 지역이 함부로 개발의 대상이 되거나 도시 지역의 쓰레기를 버리는 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도시 지역을 관리하는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농촌 계획과 도시 계획이 충돌합니다. 어떻게? 농촌 계획은 농촌도 개발하겠다라는 관점이 더 강합니다. 도시는 그거를 적절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있죠. 이것이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광역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안한 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본다면 서울, 세종, 부산 이제 국토축이 이제 이렇게 경부축으로 갔던 축인데 중간에 세종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수도권이 더 무게중심은 크지만 부산으로도 뭔가 역할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두 개의 메가리전의 중심 도시로 부산이 역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거는 곧 부산이 2위 도시의 지위를 인천에 넘겨줄지 모른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산은 제2도시, 제2도시 이렇게만 계속 해왔었는데 저의 후손들은 3위 도시라고 배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어떻게 2위 도시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냐, 인구가 아니고 기능적으로 하겠다, 또는 서울과 동떨어진 반대쪽에서의 하나의 핵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좋은데 저는 가능하면 부산이 2위 도시라고 하는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제 기억이 틀리지 않은 거죠. 현재 도시 문제뿐만이 아니고 미래의 시민들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대비해 나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의 장점들이 유지될 수 있는 좀 힘들더라도 그런 결점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훼손된 것들을 복원할 수 있는 방안들에 가속 투자를 하시면 그거는 결국 부산의 생명을 굉장히 길게 가게 하고 부산의 도시 가치를 높이는 결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부산이 시도했고 성공한 정책,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에 있어서 경제기반형을 첫 번째로 시도해서 만들어졌던, 그게 성공으로 평가되든 나쁜 쪽으로 평가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시도들, 그리고 각종 문화도시로서 역사도시로서 가져왔던 부산의 성공 사례들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부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노력들을 하나의 계획 체계로 만들어서 그거를 모범적인 사례로서 전국에 알리는 노력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이 부산에서만 해결하고 우리는 우리 것 했어 하지 마시고 서울과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가 부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서울형 도시계획을 스스로 만들고 법제도를 만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생활형이죠. 생활형권 도시라고 계획이라고 봅니다. 생활권 계획은 서울을 위한 거지 다른 도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은 그거를 법제도에다 넣어가지고 생활권 계획이 필요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부산다운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이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에 있는 여러 대학들이, 특히 동아대가 벌써 올해 개교 도시공학과 생긴 지 60주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생겼고 가장 오랫동안 도시공학과를 유지해왔고 부산대학도 있고 동아대학도 있고 동아대학이 있고 부산대가 있고 경성대가 있고 동의대가 있고 또 주변에 또 여러 가지 대학들, 동명대도 있고 뭐 양산대도 있고 여러 대학에서 도시와 지역계획에 관계되는 인재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여러 전문가가 그곳에 있습니다. 이분들을 이야기를 잘 들으셔서 이분들의 이야기가 전문성이 부산의 도시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갖춰주시고 그 과정에서 오늘과 같이 부산연구원에서 저희 학회에 저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가 학회 차원에서 특히 부울경 지회가 있기 때문에 학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본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회와 본회 차원에서 부산연구원이나 부산시와 협력하면서 여러 지역의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데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멀리서 오셔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귀한 강의해 주신 우리 최복문 학회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